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군대까지 들먹이며 난리를 쳤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3천만 톤 히토류가 묻힌 북극의 심장을 놓고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전부 눈이 뒤집혔던 그때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술이 없었거든요. 미국 조선업은 연간 대형 선박 한 척도 못 만들고 있었고, 중국의 쇠빙 기술은 영하 30도에서 멈춰버렸고,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손발이 묶여 있었고, 유럽은 노르웨이조차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단 한 나라만 가능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100%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그의 손에는 한국 조선사 연락처가 들려 있었고,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가 직접 한국 공장에 날아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제임스 매튜스입니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로 28년간 일해왔어요. 트럼프 2기까지 새 정부를 거치면서 무역 전쟁과 기술 제재, 공급망 위기를 최전선에서 처리해왔는데, 중국과는 관세 전쟁을 벌였고, 일본과는 반도체 협상을 했으며 유럽과는 끝없는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그날만큼 막막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당장 백악관 상황실로 오라는 거예요. 1시간 안에요. 이유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전날 밤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폭탄을 터뜨렸거든요.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거죠. CNN부터 폭스뉴스까지 난리가 났고 유럽은 경악했으며 덴마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새벽 6시 15분에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2층 상황실 철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에너지부 장관, 국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보,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백악관 경제팀 전원이었고 모두가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그만큼 무거웠던 거죠. 5분 후 문이 열리면서 트럼프가 들어왔고 그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좋아, 그린란드 얘기부터 하자. 왜 우리가 그걸 가져와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을 거야. 에너지부 장관이 일어나서 화면을 켰고 그린란드 지도가 떴는데 면적 217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최대 섬이지만 진짜 가치는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히토류 매장량 추정치가 3천만 톤인데 이게 중국 전체 매장량 4,400만 톤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고 니켈이 210만 톤, 우라늄, 아연, 구리까지 포함하면 유럽연합이 지정한 34개 핵심 광물 중에서 25종이 그린란드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중히토류인데 디스프로슘이나 터뷴 같은 원소들이 전기차 모터, 미사일 유도 장치, 풍력 발전기에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전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그래서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거야. 중국한테 뺏기기 전에 말이야.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면 우리 첨단 산업 전체가 마비된다고 했어요. 그때 국무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면서 대통령님 문제가 있습니다. 덴마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했죠. 총리가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라고 공개 선언했고 나토 동맹국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이번 발언이 동맹 관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손을 흔들면서 신경 쓰지 마. 덴마크는 작은 나라야. 인구가 600만도 안 되잖아. 압박하면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고 했고 나토는 어차피 우리가 회비 제일 많이 내니까 말 안 들으면 탈퇴하면 된다고 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면서 대통령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가져온다 해도 개발이 쉽지 않다고 했어요. 트럼프가 뭐가 어렵냐고 물었고 그는 그린란드가 연평균 기온 영하 20도에 겨울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며 바다는 1년 중 8개월이 얼어붙어 있고 얼음 두께만 2m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원을 캐내고 운반하려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트럼프가 어떤 기술이냐고 물었고 그는 쇠빙선이라고 답했어요. 얼음을 깨면서 항해할 수 있는 특수 선박인데 특히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쇠빙 LNG선이 핵심이라는 거였죠. 그린란드에는 천연가스도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데 이걸 액화해서 운반하려면 쇠빙 능력과 극저온 보관 능력을 동시에 갖춘 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테이블을 치면서 그럼 만들면 되잖아.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인데 배 하나 못 만들어. 항공모함을 10척 넘게 운영하는 나라라고 했는데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저를 보면서 매튜스 차관보, 자니가 아시아 담당이지? 네, 조선업도 제 담당 분야입니다. 그가 설명해보라고 했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쇠빙 LNG선을 만들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굳으면서 뭐라고? 저는 미국 상업용 조선소의 연간 생산 능력이 대형 선박 기준으로 한 척 미만이며 군함은 만들지만 상업용 특수선 특히 쇠빙선은 기술이 없고 지난 30년간 단 한 척도 만든 적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트럼프가 말도 안 된다면서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드는 나라라고 소리쳤고 저는 항공모함과 쇠빙 LNG선은 완전히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쇠빙선은 두꺼운 얼음을 깨면서 전진해야 하기 때문에 선체 강도가 일반 배의 2배 이상 필요하고 동시에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극저온과 쇠빙 충격을 동시에 견디는 기술은 세계에서 극소수 나라만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죠. 트럼프가 그럼 어디냐, 러시아냐, 중국이냐고 물었고 아니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라고? 네, 대한민국이 쇠빙 LNG선 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으며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에 투입된 쇠빙선 15척이 전부 한국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들어졌고 척당 가격이 4천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조선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43%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37%, 일본이 12%이며 특히 LNG선 분야는 한국이 70%를 장악하고 있고 쇠빙 LNG선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지?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한테 사야 한다는 거야? 선택지가 그것뿐입니다. 안 그러면 그린란드 자원을 운반할 방법이 없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인데 20년째 멈춰있는 이유가 쇠빙선이 없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트럼프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회의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매튜스, 자니가 이 문제 맡아 한국이랑 협상해서 쇠빙선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봐. 기술 이전이든 구매든 뭐든 3개월 안에 보고서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28년간 일하면서 중국과 싸우고 일본과 협상하고 유럽과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이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이 약자였거든요. 필요한 기술을 상대가 독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대해서 저는 삼성 휴대폰, 현대자동차, K-팝 정도만 알고 있었고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한국조선업을 검색했더니 수천 개의 결과가 떴고 저는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백악관 회의가 끝난 지 72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한국조선업에 대한 자료를 미친 듯이 찾아봤거든요. 산업보고서, 학술 논문, 뉴스 기사, 증권사 분석 자료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상무부 회의실에 실무진 12명이 모였는데 조선업 전문가, 에너지 분석가, 무역협상팀, 그리고 젊은 분석관들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자원 개발을 위한 쇠빙선 확보 방안을 3개월 안에 마련하라는 거였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 조선소 현황부터 파악하겠습니다. 로버트 첸 박사를 봤는데 그는 40년 경력의 해양공학 전문가로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해군 조선소에서 20년 일한 사람이었어요. 첸 박사, 미국 조선소 중에서 쇠빙,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다고 답했을 때 저는 정말 없느냐고 다시 물었고 그는 미국 상업용 조선소는 사실상 붕괴했다고 답했습니다. 가동 중인 대형 조선소가 몇 개나 되냐고 물었더니 5곳이라고 했어요. 휴스턴에 하나, 뉴올리언스에 2곳, 시애틀에 하나, 샌디에이고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 상업용 선박을 만드는 곳은 사실상 없고 전부 군함이나 해양 플랫폼만 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한국과 일본이 조선업에서 급부상하면서 가격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미국 조선소들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만 해도 미국은 세계 3위 조선 강국이었는데 1990년대에 중국까지 뛰어들면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비싸고 기술 개발도 안 하다 보니 결국 군수 시장으로만 살아남았고 상업용 선박은 완전히 포기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 조선소의 연간 생산 능력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대형 선박 기준으로 한 척 미만이라고 하더군요. 한 척 미만이요? 정확히는 0.8척 정도인데 군함 건조가 워낙 오래 걸려서 연간으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항공모함 한 척 만드는데 5년이 걸리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얼마나 만드냐고 물었더니 한국 3대 조선소인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을 합치면 연간 생산 능력이 대형 선박 100척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100대 1이냐고 물었더니 정확히는 125대 1 정도 되며 게다가 한국의 초대형 조선소 도크 하나가 미국 조선소 전체보다 크다고 했어요. 거제도에 있는 한화오션 도크 길이가 490m인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길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로 만들면 어떻겠냐? 쇠빙 LNG선 건조 기술을 개발하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첸 박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왜 불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기술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쇠빙 LNG선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선박 중 하나인데 일반 LNG선도 못 만드는데 쇠빙선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첫째로 선체 설계 기술이 필요한데 얼음을 깨려면 선수 부분이 특수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일반 배는 뾰족하지만 쇠빙선은 둥글고 두꺼워서 얼음 위로 올라타서 무게로 깨뜨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로 추진 시스템인데 엄청난 출력이 필요해서 보통 45메가와트 이상으로 소도시 하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셋째로 저온 대응 기술인데 영하 50도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작동해야 해서 배관, 전선, 유압장치가 전부 얼지 않아야 하며 넷째로 멤브레인 기술이 가장 어려운데 이게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담는 탱크 기술이거든요. 온도가 낮아지면 금속은 수축하고 깨지기 쉬운데 게다가 쇠빙 충격까지 견뎌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진 기술이 뭐가 있냐고 물었더니 첸 박사가 단호하게 없습니다. 전부 한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일본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일본도 못 만든다고 하더군요. 10년 전까지는 일본이 세계 1위였는데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이 LNG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한테 완전히 밀렸으며 한국 기업들이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고 납기도 빠르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중국은 일반 LNG선은 만들지만 쇠빙선은 아직 기술이 없고 2018년에 시도했지만 멤브레인이 저온에서 깨져서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유럽은 어떠냐, 프랑스나 독일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어떠냐고 물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조선업이 거의 죽었고 프랑스는 1990년대에 조선업을 포기했으며 독일도 비슷한 상황이고 노르웨이가 쇠빙선 기술이 좀 있긴 한데 LNG선과 결합하는 건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까? 첸 박사가 네, 차관보님, 전 세계에서 쇠빙 LNG선을 상업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답했을 때 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만약 우리가 지금부터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첸 박사가 잠시 계산하더니 최소 15년이라고 답했어요. 15년이요? 설계 기술 확보에 5년, 시제품 제작에 3년, 실외역 테스트에 2년, 상용화에 5년으로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이고 그것도 중간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이며 실제로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5년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물론이고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까지 지나가는 기간이고 그때까지 그린란드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손을 뻗칠 게 뻔했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냐, 기술을 사오는 건 어떠냐, 한국 기업들한테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건 어떠냐고 물었더니 첸 박사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차관보님 그들이 30년 걸려서 개발한 기술을 왜 우리한테 넘겨주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생존 기술이며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서 석유도 천연가스도 철광석도 없고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핵심 기술을 파는 순간 경쟁력을 잃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기술 이전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면서 한국한테 배를 주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냥 고객으로서 기술 이전 없이 완제품을 사는 거라는 거였죠. 그게 국가안보상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에너지 분석가가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차관보님. 그린란드 자원을 개발하려면 쇠빙선이 필수이고 쇠빙선 없이는 자원을 운반할 방법이 없으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인데 20년째 방치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쇠빙선이 없어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래스카 북부 지역에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데 대략 800억 달러 가치로 추정되지만 북극해를 통해 운반해야 하는데 쇠빙선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었고 2005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20년이 지나도록 한 척의 배도 띄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차관보님 한 명이 끼어들었는데 데이빗 김 분석관이었어요. 25살에 한국계 미국인 2세로 하버드 출신의 똑똑한 친구였는데 혹시 한국에 직접 가보시는 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한국에요? 조선소를 직접 보시고 기업들과 만나보시면 책상에 앉아서 자료만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28년 동안 수십 개 나라를 다녔지만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갈 이유를 못 느꼈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중요했지 한국은 우선순위가 낮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출장을 준비하겠습니다. 김 분석관. 자니가 동행하게 현지 언어와 문화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일본과의 반도체 분쟁에서도 항상 우리가 우위에 있었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우리에게도 못하는 게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못하는 걸 한국이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작은 나라 한국, 인구 5천만에 국토 면적이 미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가 못하는 걸 해내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저는 한국 거제도 조선소 앞에 서 있었고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튜스 차관보님이십니까? 저는 한화오션 특수선 사업부 상무예요.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바로 거제도로 출발하시겠습니까? 거제도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고속철도와 차로 약 4시간이라고 하더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철도로 2시간 반, 그 다음 거제도까지 차로 1시간 반이라는 설명이었고 바로 가자고 했더니 차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공항을 나와 차에 올랐을 때 고급 세단이었고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데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생각보다 현대적이군요. 경제대국이라는 설명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석유도 천연가스도 철광석도 없기 때문에 기술로 살아야 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이준혁 상무는 한국 조선업 역사를 설명해 주었는데 1970년대에 시작됐고 정부가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는데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로 방글라데시보다 가난했고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거제도 해안에 거대한 조선소를 짓기로 결정했는데 미친 짓이었다고 하더군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해냈군요. 일본한테 기술을 배웠는데 엔지니어들을 일본 조선소에 보내서 몇 년씩 연수시켰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도면을 몰래 베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배운 기술로 1974년에 첫 번째 배를 만들었는데 26만 톤급 유조선으로 당시 세계 최대 크기였고 그 이후 50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 차를 타고 거제도로 향했을 때 바다를 가로지르는 긴 다리를 건넜는데 거가대교라고 했고 8km가 넘는 다리에 중간에 해저 터널도 있었는데 이것도 한국이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2010년에 완공됐고 총 공사비가 3조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군요. 오후 4시 30분 거제도 한화오션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제 숨이 멎었어요. 이게 조선소입니까?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라는 답이 돌아왔는데 거대했습니다. 아니 거대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괴물 같았고 바다 위에 떠있는 도시처럼 보였는데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수십 개였으며
그 아래로 건조 중인 배들이 보였는데 열척도 넘어 보였습니다. 조선소 면적이 43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600개 크기이고 저기 보이는 크레인 높이가 170m로 63빌딩보다 높다는 설명에 작업자는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이 조선소만 약 1만 명이고 협력업체 포함하면 3만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하루에 3만 명이 여기서 일한다는 거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안전모를 쓰고 조끼를 입었는데 전동차를 타고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5분을 달렸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큰 거냐고 물었더니 도크가 3개 있고 가장 큰 도크 길이가 490m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381m니까 그보다 100m 이상 길다고 했습니다. 전동차가 멈췄을 때 1번 도크 앞이었고 저기 보이시죠? 고개를 들었을 때 거기 있었습니다. 쇠빙 LNG선이. 28년 경력 동안 자료로만 보던 그 배가 실제로 눈앞에 있었는데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길이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299m이고 폭이 50m이며 높이는 물 위로만 30m가 넘어서 빌딩으로 치면 10층 정도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배 앞에 섰을 때 목을 뒤로 젖혀야 선수 끝이 보였는데 철판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벽 같았고 주황색과 회색이 섞여 있었으며 용접 자국들이 선명했어요. 이게 얼음을 깨는 거냐고 물었더니 저 선수 부분을 보라면서 일반 배는 뾰족한데 쇠빙선은 둥글고 두꺼워서 얼음 위로 올라타서 무게로 깨뜨리는 방식이고 선체 두께가 50mm가 넘어서 일반 배의 2배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배 위에서 일하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는데 24시간 작업하냐고 물었더니 3교대로 돌아가서 낮 8시간 밤 8시간 심야 8시간으로 배는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도 잠을 많이 안 자는 것 같다고 했더니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하고 느리면 죽으니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냐고 해서 배 안에 들어갔을 때 LNG 탱크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말에 계단을 올라 배 안으로 들어갔는데 복잡한 통로들이 미로처럼 펼쳐져 있었고 파이프, 전선, 밸브들이 사방에 있었으며 5분을 걸어 들어갔을 때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LNG 탱크냐고 물었더니 용량이 17만 4천 세제곱미터라고 했고 위를 올려다봤을 때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색 금속판들이 벌집처럼 붙어 있었는데 멤브레인 기술로 니켈 합금으로 만든 얇은 판이고 두께가 0.7mm밖에 안 된다는 설명에 그렇게 얇은데 영하 163도를 견디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기술이라면서 온도가 낮아지면 금속은 수축하고 깨지기 쉬운데 이 합금은 극저온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하고 게다가 배가 얼음을 깰 때 충격이 오는데 그것도 흡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속판을 만져봤을 때 차가웠고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물었더니 20년이라고 하더군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엔 프랑스 기술을 들여왔지만 쇠빙선에 적용하려니 문제가 많아서 충격을 못 견뎠고 그래서 독자 개발했는데 수천 번 실패했고 테스트용 탱크만 50개를 만들었으며 2005년 겨울에는 강원도 산속에 테스트 시설을 만들어서 영하 40도 환경에서 6개월간 테스트했고 그렇게 20년 만에 완성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국도 시도했냐고 물었더니 제너럴 일렉트릭이 2015년에 시도했는데 3년 개발하다가 포기했고 멤브레인이 저온에서 깨졌다고 하더군요. 중국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중국도 2018년에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역시 같은 문제였으며 극저온과 충격을 동시에 견디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냐고 물었더니 상업적으로 성공한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배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고 주황색 노을이 조선소를 물들이고 있었는데 아름다웠지만 작업은 멈추지 않았어요. 용접 불꽃은 계속 튀었고 크레인은 계속 움직였는데 밤에도 일하냐고 물었더니 납기를 맞춰야 하고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얼마나 기다리냐고 물으니 지금 주문하면 2029년에 인도된다고 했어요. 4년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고 그만큼 주문이 밀려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28년 경력 동안 수많은 공장을 봤는데 실리콘밸리 반도체 공장,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시애틀 보잉 항공기 공장을 다 봤지만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어요. 이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였어요. 만 명의 전사들이 철과 불을 다루며 싸우는 전쟁터이고 그들이 만드는 무기는 배였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자는 제안에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고 본사 경영진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차에 올라 숙소로 향했을 때
창밖으로 조선소가 멀어졌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거대한 크레인들, 끝없이 펼쳐진 도크들, 수천 명의 작업자들, 그리고 299m 길이의 쇄빙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을 때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한국,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6.25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으며 미국이 식량을 지원해줬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은 미국이 못 만드는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생각하면서 천장을 바라봤는데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절박함이 있었고 느리면 죽는다고 했으며 자원이 없으니 기술로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절박함이 50년간 이 나라를 달리게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절박함이 없었어요. 풍요로웠고 자원도 많고 땅도 넓고 시장도 컸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기술을 개발할 이유가 없었고 조선업이 힘들면 포기하면 그만이었는데 다른 산업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20년 동안 멤브레인 기술을 개발했고 50년 동안 조선소를 키웠던 거예요. 눈을 감았을 때 내일 회의가 걱정됐는데 한국 경영진들을 만나야 하고 협상을 시작해야 했지만 어떻게 협상하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명백했고 쇄빙선이었으며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한국뿐이었는데 협상의 기본은 대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었고 한국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화오션 본사 회의실은 30층 건물 최상층에 있는 큰 회의실이었는데 창밖으로 거제도 바다가 한눈에 보였고 푸른 바다 위로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앉았을 때 데이빗 김 분석관이 옆에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한국 측 인사들이 들어왔는데 5명이었고 맨 앞에 선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화오션 대표이사예요. 악수를 나눴을 때 그의 악수는 강했고 만나서 반갑다고 했더니 김 대표 옆에 다른 사람들이 소개됐는데 재무이사, 기술이사, 영업이사, 그리고 어제 만난 상무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미국 정부는 쇄빙 LNG선 확보에 큰 관심이 있고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자원 개발을 위해서라고 했더니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고 했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독점은 책임이 크다는 뜻이고 우리가 실수하면 전 세계 북극 개발이 멈추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배가 몇 척이냐고 물어서 일단 6척이라고 답했어요. 알래스카 노선에 4척, 그린란드 노선에 2척이라고 했더니 6척이면 큰 프로젝트라면서 언제까지 필요하냐고 물었고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고 2028년까지는 확보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가 재무이사를 봤을 때 재무이사가 고개를 저었고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는데 왜 불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우리 수주 잔량이 2029년까지 꽉 차 있어서 지금 주문하시면 2030년부터 건조 시작할 수 있고 6척이면 2032년에 완료된다는 거예요. 2032년이냐고 했을 때 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그건 너무 늦고 7년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죄송하지만 그게 현실이고 우리 앞에 이미 많은 고객이 줄 서 있다는 거였어요. 카타르에서 8척 주문했고 호주에서 4척, 노르웨이에서 3척을 주문했으며 전부 계약이 확정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방법이 없냐고 물었는데 다른 고객 일정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방법 말이에요. 쉽지 않다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바꿀 수는 없고 신뢰의 문제라고 했는데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는데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면 평판이 나빠지고 그럼 앞으로 아무도 우리를 안 믿으며 50년 쌓은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다면서 기술이사가 입을 열었는데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미국이 직접 조선소를 짓는 거라고 했어요. 조선소를요? 미국 본토에 쇄빙선 전용 조선소를 만들고 우리가 기술 자문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거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가능은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더니 조선소 건설에 3년, 장비 도입에 2년, 인력 양성에 3년으로 최소 8년은 봐야 하고 그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가정하에이며 혼자 하시면 15년 넘게 걸릴 거라는 거예요. 8년도 너무 길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4년인데 그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중고선을 알아보시는 건 어떠냐고 영업이사가 제안했는데 중고선이요?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에 투입됐던 쇠빙선들이 있고 경제 제재로 일부가 놀고 있어서 그걸 사시는 거라고 했는데 제재 때문에 러시아한테 살 수는 없지 않냐고 물었더니 러시아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 선주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들한테 사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척당 2,50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신조선보다 싸지만 중고라는 게 문제이고 이미 5년 이상 운항했다는 거예요. 수명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더니 잘 관리하면 15년은 더 쓸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면서 일단 조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차관보님, 김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는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되냐고 해서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미국이 쇠빙선을 확보한 후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냐고 물어서 아직 확정된 건 없고 대통령께서 방향만 제시하신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면서 쇠빙선만 있다고 북극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인프라가 필요한데 항만, 저장시설, 파이프라인, 정제시설이 전부 극지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고 영하 50도에서 말이에요. 미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일부는 있다고 답했는데 알래스카 유전 개발 경험이 있으니까요. 유전과 가스전은 다르고 특히 액화천 연가스는 더 복잡해서 영하 163도로 냉각해서 액체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기술도 한국이 앞서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쇠빙선뿐만 아니라 LNG 플랜트 기술도 필요하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극지 건설 기술도 필요한데 영구동토층 위에 시설을 지으려면 특수한 공법이 필요하고 한국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도 경험이 많아서 중동 프로젝트와 러시아 프로젝트에서 쌓은 노하우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혼자서는 북극 개발을 못한다는 얘기냐고 물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20년 걸릴 일을 한국과 협력하면 5년으로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차관보님, 이준혁 상무가 입을 열었는데 어제 조선소 보시면서 느끼신 게 있을 거라면서 규모, 기술, 속도 모든 게 압도적이었다고 답했더니 그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50년 동안 이것만 했고 조선, 해양, 플랜트, 극지 기술이 우리 생존 수단이었으며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미국은 선택지가 많아서 IT, 금융, 항공, 우주, 국방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업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고 이게 없으면 죽으니까 미친 듯이 달렸으며 일본을 따라잡고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1등이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서 김 대표가 말했는데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배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물었더니 미국이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프로젝트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쇠빙선뿐만 아니라 LNG 플랜트, 항만 건설, 운영까지 함께하는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한국이 얻는 건 뭐냐고 물었더니 자원 접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연가스가 필요한데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라서 전량을 해외에서 사오고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가스를 장기 계약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지분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한국이 몇 퍼센트를 원하냐고 했더니 20%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20%요? 네, 한국이 선박과 플랜트를 제공하고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대가로이고 나머지 80%는 미국과 덴마크 그리고 지역 정부 몫이라는 거였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답했는데 워싱턴에 보고해야 하고 대통령과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알고 있다면서 시간을 드리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다른 나라들이 먼저 손을 뻗칠 거라고 했어요. 중국 말이냐고 물었더니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모두 북극에 관심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악수를 나누고 회의실을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데이빗 김이 차관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답했어요.
단순히 배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체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기술력이 대단하긴 하다면서 데이빗 김이 말했는데 28년 일했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 봤다고 답했어요. 작은 나라인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고 물었더니 절박함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제 부모님도 한국에서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들었다면서 1960년대 한국은 정말 가난했고 하루 세 끼도 못 먹었는데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고 잘 살고 싶어서였다는 거예요. 로비로 나왔을 때 밖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공항으로 가시겠냐고 이상무가 물어서 네,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하고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답했더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함께하면 북극을 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에 올랐을 때 거제도를 떠나 부산으로 향했고 한국, 이 작은 나라가 미국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최고일 수는 없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포기한 분야에서 다른 나라가 최고가 됐다는 걸요. 워싱턴에 도착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캐나다, 심지어 일본까지 줄을 서고 있었고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나흘이 지났고 제 책상 위에는 8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놓여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한 장씩 넘기며 읽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덮더니 입을 열었는데 이게 진짜냐? 전부 확인한 사실이라고 답했어요. 한국이 쇠빙 LNG선 시장 100% 독점, 전 세계 17척 전량 한국산.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는데 한참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더니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 만드냐? 조선소도 기술도 인력도 없고. 만들려면 15년 걸린다고 답했더니 15년이면 내 임기는 물론 다음 정부까지 지나간다면서 그래서 한국한테 사야 한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가 책상을 쳤는데 그럼 내가 덴마크한테 그린란드 달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 땅만 가져와 봤자 개발을 못하는데 말이야.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다고 답했어요. 그린란드를 가져와도 한국 없이는 자원을 꺼낼 수 없고 쇠빙선뿐만 아니라 LNG 플랜트와 극지 건설, 기술 모두 한국이 앞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자리에 앉더니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한국한테 빌어야 한다는 거냐? 협력을 제안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단어를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한국도 에너지가 필요해서 우리가 자원 접근권을 주고 그들이 기술을 제공하는 거니까 윈윈이라고 설명했더니 윈윈이라고. 우리 땅에서 나오는 자원을 왜 한국한테 나눠줘야 하냐고 소리쳤어요. 대통령님 대안이 없다고 답했는데 15년 기다릴 수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손을 쓸 수도 있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이미 20년째 방치되어 있고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그린란드도 알래스카도 개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끼어들었는데 대통령님 국가안보 문제가 있다면서 쇠빙선을 전부 한국에 의존하면 우리 북극 전략 전체가 한국 손에 달리게 되고 만약 한국이 중국 편을 들거나 공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였어요.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그건 문제다. 한국을 믿을 수 있냐? 저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70년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으며 3만 명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북한 위협 때문에 미국이 필요한 나라라서 중국 편을 들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끼어들었는데 하지만 최근 한국이 중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한국이 양다리를 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단순히 배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을 프로젝트에 깊숙이 참여시키면 한국도 이해관계가 생기고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한국도 손해를 보게 되니까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서 20% 지분이라고 답했더니 20%?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선박과 플랜트를 제공하고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대가라고 설명했는데 알래스카 가스전 가치가 대략 800억 달러이니까 20%면 160억 달러로 한화로 약 21조 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21조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들이 그만큼 투자하는 거냐? 네, 쇠빙선 6척에 2조 5천억 원, LNG 플랜트에 5조 원, 항만 건설에 3조 원으로 총 10조 원 이상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끼어들었는데
대통령님 사실 나쁜 딜은 아니라면서 우리가 혼자 개발하려면 30조 원 이상 들어갈 수 있고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는데 한국과 협력하면 비용도 절반으로 줄고 시간도 5년으로 단축된다는 거였어요. 트럼프가 한참 생각하더니 기술 이전은 어떻게 되냐? 우리한테 기술을 넘겨주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답했는데 한국이 30년 걸려 개발한 핵심 기술이라서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고 그건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거네. 맞습니다. 최소한 15년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자체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답했어요.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끼어들었는데 대통령님 한 가지 더 고려하실 게 있다면서 일본도 지금 같은 상황이고 노르웨이도 캐나다도 전부 한국 기술이 필요한데 만약 우리가 너무 오래 결정을 미루면 한국의 생산 능력이 다 차버려서 우리 차례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트럼프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저는 한국 조선소 수주 잔량이 4년치라고 설명했는데 지금 주문해도 2029년에나 받을 수 있고 늦어지면 2030년대가 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중국이 그린란드에 손을 뻗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가 한숨을 쉬더니 선택의 여지가 없군. 알았어. 한국이랑 협상 시작해. 20%는 너무 많으니까 15%로 낮춰보고 기술 이전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기술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은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우리도 배워야 하니까. 네, 대통령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는데 하지만 협상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한국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그걸 아냐고 물었고 저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국방부 차관보가 저를 불렀는데 매튜스 차관보 한국을 너무 믿으면 안 돼. 그들이 언제 중국 편으로 돌아설지 모른다면서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플랜 B요? 일본이나 유럽과도 접촉해봐. 혹시 모르니까 대안을 만들어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확인했다고 답했는데 일본도 유럽도 기술이 없고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더니 그가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걸어갔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걸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대안이 없고 시간도 촉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을 때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온 메일이 있었는데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면담 요청이 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서울에서 실무 협상을 시작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냈는데 참석하겠다고 데이빗 김 분석관과 에너지부 담당자를 대동하겠다고 썼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의자에 깊이 앉았는데 10일 후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거였어요. 28년 경력이 무색하게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 한국은 무엇을 원할까? 그들의 약점은 무엇일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휴대폰이 울렸을 때 CNN 뉴스 알림이었는데 노르웨이, 한국과 북극 개발 협력론의 시작이라는 헤드라인이 떴고 기사를 열어봤을 때 노르웨이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쇠빙선 구매와 북극 가스전 공동 개발을 논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을 때 더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로이터 통신은 캐나다, 한국 조선사와 북극 항로 개발 MOU 체결 검토라고 보도했고 블룸버그는 일본, 한국의 쇠빙 LNG선 긴급 발주 추진이라는 기사를 냈으며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극 개발 경쟁, 한국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데이빗 김 분석관한테였어요. 뉴스 봤냐? 봤다는 답이 돌아왔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우리만 한국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됐는데 백악관 상황실에 다시 모인 건 2주 만이었고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지난 주말 동안 상황이 급변했다면서 노르웨이가 한국과 접촉했고 캐나다가 MOU를 검토 중이며 일본은 이미 한국 조선사 세 곳과 동시에 협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일본이 뭘 원하냐고 물었고 일본은 쇠빙선 8척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척당 4천억 원이니까 총 3조 2천억 원 규모이고 2026년 중국 수출 통제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 산업 회복을 위해 북극 자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캐나다는요? 캐나다는 북서항로 개발을 추진 중인데
쇠빙선 6척과 북극 항만 건설을 한국과 공동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규모는 약 5조 원으로 추정된다는 답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바렌츠해 가스전 개발에 한국 기술이 필요한데 쇠빙선 4척과 해양 플랫폼 건설을 논의 중이고 역시 3조 원대 프로젝트라는 거였어요. 트럼프가 테이블을 쳤는데 그럼 한국 조선소가 포화 상태가 되겠네. 정확히 그게 문제라고 답했어요. 한국 조선소 수주 잔량이 이미 4년치인데 이 프로젝트들이 다 들어오면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우리가 너무 늦게 결정하면 2035년에나 배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끼어들었는데 대통령님 더 심각한 건 중국이라면서 중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국이? 네,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북극 항로 개발을 추진 중인데 러시아와 공동으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러시아 조선소가 제재로 막혀 있어서 결국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고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는 거였어요. 트럼프 얼굴이 붉어졌는데 한국이 중국하고 손잡으면 그럼 우리는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고 답했어요. 북극 개발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으며 그린란드도 알래스카도 개발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자료를 꺼냈는데 더 흥미로운 건 한국의 입장이라면서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북극 관련 수출 5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쇠빙선, LNG 플랜트, 해양 플랜트, 극지 건설까지 패키지로 수출하는 전략이라는 거였어요. 50조 원이요? 네, 그리고 이미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에서 15조 원을 벌었고 지금 대기 중인 프로젝트만 30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이며 한국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다는 게 문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럼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뒤로 밀린다는 거네. 정확히 그렇다고 답했어요. 한국은 이미 여러 나라와 동시에 협상하고 있고 누가 먼저 계약하느냐가 중요하며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에 일본이나 노르웨이가 먼저 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끼어들었는데 대통령님 한 가지 제안이 있다면서 우리가 동맹국들과 컨소시엄을 만드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컨소시엄이요? 네,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이 함께 한국과 협상하면 협상력이 높아지고 한국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대량 주문이 되니까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건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저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조율이 쉽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는데 각국이 원하는 게 다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일단 일본이랑 먼저 얘기해봐. 트럼프가 지시했는데 일본은 우리 동맹이고 중국 견제한다는 공동 목표가 있으니까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매튜스 자니가 도쿄 가서 일본 경제산업성이랑 접촉해보라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에너지부 장관이 저를 불렀는데 매튜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늦었어. 일본은 이미 2주 전부터 움직였고 노르웨이는 한 달 전부터 접촉했으며 우리만 뒤늦게 정신 차린 거라는 거예요. 왜 미리 몰랐습니까? 정보가 없었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중국만 보고 있었고 일본이나 유럽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줄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이메일이 쌓여 있었는데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온 메일이 있었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으면 그들도 미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였어요. 다음 메일은 주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온 건데 노르웨이 에너지부가 3자 협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고 미국, 노르웨이, 한국이 함께 북극 개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세 번째 메일은 주 캐나다 대사관에서였는데 캐나다 총리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요청했고 북극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의자에 앉아서 생각했는데 2주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정말로 뒤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을 때 데이빗 김이었는데 차관보님 한국 언론 보셨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한국 뉴스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가 전부 한국 조선소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거였어요. 한국 정부 입장이 뭐래? 모든 제안을 검토하겠지만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고
기술 유출 없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며 특히 에너지 안보와 장기 공급 계약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제시해야 할 게 뭔지 알겠네. 에너지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답했는데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가스를 한국에 20년 장기 계약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안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빗 김이 동의한다면서 한국은 에너지 전량 수입국이니까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가 절실하고 특히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는데 제목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이었고 3일 안에 완성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했습니다. 28년 경력 동안 이렇게 빠르게 상황이 변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2주 전만 해도 한국이 누군지 몰랐고 지금은 한국이 게임의 중심에 서 있으며 우리가 한국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 됐고 세계가 한국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지금은 강대국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나라가 됐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일 후 저는 서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데 그곳에서 제 28년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일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미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는데 저와 데이빗 김 분석관, 에너지부 국장,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참사관이었고 맞은편에는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에너지자원실장,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회장, 그리고 한화오션 대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통상차관보가 입을 열었는데 매튜스 차관보님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한다면서 오늘은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감사하다고 답했는데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통상차관보가 말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현재 한국은 여러 나라로부터 유사한 제안을 받고 있고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모두 북극 개발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중국도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왔다는 거였어요.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이 가장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최선의 제안을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싶다고 했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첫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을 15% 지분으로 참여시키고 둘째 그린란드 히토류 프로젝트에 10% 지분 제공하며 셋째 알래스카 천연가스 2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넷째 연간 1천만 톤을 시장가보다 5%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측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고 통상차관보가 입을 열었을 때 제안 감사하다면서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 15% 지분으로 한국이 제공해야 하는 투자 규모가 얼마냐고 물었고 저는 쇠빙선 6척에 2조 5천억 원, LNG 플랜트에 5조 원, 항만 건설에 3조 원으로 총 10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답했습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의 참여 범위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저는 선박 건조와 플랜트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과 유지 보수까지 포함되며 20년 장기 계약이라고 답했어요. 셋째 기술 이전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쇠빙선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기술을 이전해 줄 필요는 없고 다만 미국 엔지니어들이 한국 조선소에서 연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통상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일본과 노르웨이 제안은 어떤지 아냐고 물었는데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일본은 더 큰 규모를 제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습니다. 맞다면서 일본은 쇠빙선 8척과 북극 항만 3개소 건설을 제안했고 총 규모가 15조 원이며 지분은 20%를 제시했고 천연가스는 25년 장기 계약의 시장가보다 7% 할인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는데 저는 예상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어떻습니까? 노르웨이는 쇠빙선 4척과 해양 플랫폼 건설을 제안했고 규모는 작지만 북해 가스전 20% 지분을 제공하며 이미 생산 중인 가스전이라서 즉시 수익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어요. 캐나다는요? 캐나다는 쇠빙선 6척과 북서항로 개발을 제안했고 캐나다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프로젝트라서 안정성이 높으며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우라늄 장기 공급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럼 미국 제안이 가장 약하다는 겁니까? 통상차 관보가 약하다기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최선의 조건을 선택해야 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왜 미국을 선택했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에너지자원실장이 끼어들었는데 차관보님 한 가지 더 고려하실 게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하고 일본이나 노르웨이나 캐나다 모두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 나라만 선택할 수 없고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미국 프로젝트를 거부한다는 겁니까? 거부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면서 한국 조선소 생산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할지 결정해야 하고 지금 상태로는 일본이나 노르웨이가 먼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쳤는데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고 70년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으며 3만 명 미군이 한국을 지키고 있고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통상차 관보가 차분하게 답했는데 차관보님 그 점은 우리도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안보와 경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한국도 미국한테 반도체와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게 동맹의 본질이라는 거였어요. 김성훈 대표가 끼어들었는데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비즈니스라면서 한국 조선소들은 주주들한테 책임을 져야 하고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해야 하며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미국이 조건을 개선하면 되는 겁니까? 개선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일본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답이었어요. 다른 방식이 뭡니까? 기술 협력이나 시장 접근권 같은 거라면서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이 미국 국방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한국 조선소가 미국 해군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허용한다거나 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답했는데 미국 국방 프로젝트는 미국 기업만 참여할 수 있고 해군 선박은 미국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설명했더니 그럼 경제적으로만 승부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일본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는데 위싱턴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악수를 나누며 나왔는데 복도에서 데이빗 김이 말했어요. 차관보님 우리가 졌습니다. 아직 안 졌다고 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 워싱턴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는데 제목은 한국 협상 1차 결과 및 대응 방안이었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앞서고 있고 조건을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이룰 수 있으며 지분을 20%로 상향하고 가스 할인율을 10%로 높이며 계약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는데 매튜스 보고서 봤어. 20%는 너무 많아. 18%까지만 가능해. 그리고 가스 할인율 10% 승인, 계약 기간 30년 승인. 이게 최선이니까 이걸로 협상 마무리해. 네 대통령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28년 경력 동안 이렇게 굴욕적인 협상은 처음이었고 우리가 애걸하는 입장이 됐으며 상대는 여유롭게 조건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2차 회의가 열렸을 때 개선된 조건을 제시했는데 지분 18%, 가스 할인율 10%, 계약 기간 30년이었고 한국 측이 검토하더니 통상차 관보가 입을 열었어요. 일본은 어제 저녁에 조건을 다시 올렸다면서 지분 25%, 가스 할인율 12%, 계약 기간 35년을 제시했고 추가로 일본 기업들의 북극 항로 우선 사용권까지 포함시켰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는데 일본이 계속 조건을 올리고 있었고 우리는 따라잡을 수가 없었으며 이건 경매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차관보님 대표가 말했는데 한 가지 제안이 있다면서 미국, 일본, 노르웨이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발주하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물량이 커져서 한국 입장에서도 효율적이고 각국도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건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답했는데 하지만 조율이 쉽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각국 이해관계가 다르니까요.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면서 한국은 어차피 모든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능력이 안 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컨소시엄으로 가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워싱턴에 다시 보고했는데 컨소시엄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건의했고 트럼프가 승인했으며 일본과 노르웨이에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3일 후 일본이 동의했고 노르웨이도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캐나다도 합류를 요청했는데 북극 개발 4개국 컨소시엄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서울에서 조인식이 열렸을 때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4개국 대표가 협정서에 서명했는데 총 규모 35조 원, 쇠빙선 24척, 북극 항만 8개소, LNG 플랜트 6개소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 북극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조인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을 때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이 저한테 다가왔는데 매튜스 차관보 좋은 결과네요. 혼자 하려고 했으면 둘 다 못했을 거라면서 협력이 답이었다고 말했어요. 맞다고 답했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당한 거라고. 한국이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고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을 때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고 28년 경력이 무너진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첫 방문 이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 4개국 컨소시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한국 조선소 3곳이 24척, 쇠빙선 건조 계약을 나눠 가졌으며 첫 번째 배는 2028년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한국 기업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항만 건설을 시작했으며 그린란드는 덴마크와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트럼프가 무리한 요구를 포기하고 협력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각국 언론 기사들이 쌓여 있었는데 뉴욕타임스는 북극 개발 한국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기술이 자원을 이긴 시대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으며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모델 자원 빈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특집을 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 데이빗 김이 들어왔어요. 차관보님 최종 보고서 거의 다 됐습니까? 거의 다 됐다고 답했는데 제목은 한국과의 북극 개발 협력 평가와 전망이었고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할 문서였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간단하다고 답했어요. 자원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나라가 주도권을 쥐며 한국이 그 증거이고 미국은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이빗 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4개월 전만 해도 한국을 몰랐는데 지금은 한국 없이는 북극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이 됐다면서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한다고 말했어요. 맞다고 답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됐는지 그 과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오후에 백악관 회의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북극 개발 프로젝트 중간 점검 회의였고 에너지부 장관, 국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보 그리고 백악관 경제팀이 참석했습니다. 매튜스, 트럼프가 입을 열었는데 한국이랑 협상 잘 마무리했어. 18% 지분으로 끝난 거 괜찮았어. 20%보다 낫잖아. 감사하다고 답했는데 하지만 사실은 일본이 조건을 계속 올리는 바람에 컨소시엄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하게 보고했습니다. 컨소시엄이 더 나을 수도 있어. 트럼프가 말했는데 혼자 다 떠안는 것보다 리스크를 나누는 게 낫잖아. 일본이랑 노르웨이랑 캐나다가 같이 가니까 부담도 줄고. 맞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대량 주문이라서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트럼프가 말했는데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진 거야? 70년 전에는 우리가 도와준 나라잖아. 식량 지원하고 군대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국한테 부탁하는 입장이 됐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는데 대통령님, 한국에는 우리가 없는 게 있었다고 절박함이라고 말했어요. 절박함? 네,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로 살아야 했고 느리면 죽으니까 빨리 움직였으며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한 우물만 팠고 50년 동안 조선업에 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많았다면서 IT도 하고 금융도 하고 국방도 하고 우주도 하니까 조선업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포기할 수 없었고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됐다고 덧붙였어요.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데? 집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분야를 다 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잘하는 몇 가지에 집중했고 그 결과 세계 1등이 됐으며
우리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28년 경력의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이번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최종 보고서 결론 부분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사례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이었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자원 전쟁의 승자는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한국이 대체 기술을 개발하면 그 가치는 떨어지고 미국이 알래스카에 가스를 아무리 많이 묻어놔도 쇠빙선 기술이 없으면 꺼낼 수 없습니다. 둘째, 작은 나라도 기술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 국토 면적 미국의 1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쇠빙 LNG선 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고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절박함이 혁신을 만듭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으며 선택지가 없어서 한 우물만 팔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절박함이 50년 만에 세계 1등을 만들었습니다. 넷째, 동맹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호 이익으로도 유지됩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독립적인 판단을 하고 미국도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양보를 기대할 수 없으며 상호 이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미국은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였지만 이제는 각 분야마다 최고가 다르고 한국이 조선에서 최고고 독일이 자동차에서 최고며 일본이 정밀기계에서 최고인 시대가 됐고 미국은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저장했을 때 이메일이 왔는데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온 거였고 감사 인사와 함께 향후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으며 한미조선기술협력 포럼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답장을 보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미국도 한국으로부터 배울 게 많다고 썼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을 때 워싱턴 기념탑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고 28년 경력 동안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세계는 변하고 있고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미국은 그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요. 한국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강대국들이 줄 서는 나라가 됐고 자원 없이 기술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으며 그게 정말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나라였습니다. 제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데 세계는 더 이상 자원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기술이 새로운 권력이며 작은 나라도 기술로 강대국이 될 수 있고 한국이 그 증거라고 말이죠. 다음 세대가 만들어갈 세계는 우리가 살던 세계와 다를 거고 자원 빈국이 기술로 자원 부국을 이기는 시대가 올 거며 한국이 그 시작을 열었다고 믿습니다. 워싱턴 DC 제 사무실에서 마지막 문장을 썼을 때 한국과의 북극 개발 협력은 21세기 자원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다. 자원이 아닌 기술이, 크기가 아닌 혁신이, 과거가 아닌 미래가 승리하는 시대가 시작됐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섰을 때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28년 경력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가장 겸손함을 배운 프로젝트였고 미국이 약자가 되는 경험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본 경험이기도 했으며 그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배가 북극의 얼음을 깨고 미래를 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을 때 28년 경력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고 세계는 변하고 있었으면 저도 변해야 했고 그게 이번 프로젝트가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술 대단하지 않나요? 1번 자랑스럽다. 2번 그냥 그렇다. 해당하는 번호 댓글로 남겨주세요.